네, 반갑습니다. 미국 바로 알기 동영상 강좌 9번째. 오늘은 미국 주도 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판 나토라고 할 만한 신냉전 대결 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의 전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최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7월 10일에 현지 시간 7월 10일에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나라가 파트너 국가로서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쪽의 국가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의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동맹국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는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의 나토의 파트너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뿐만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견지에서 어떻게 각각의 나라들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일대에서 미국 주도의 어떤 질서의 구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그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 3개의 조약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 반공 냉전 동맹의 동반자로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이제 복권시키는 데 주력했던 이런 조약입니다. 한국은 당시에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당사자로 초청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승전국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대일 청구권도 부정되는 일련의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있었던 10여 년 후에 진행됐던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에서도 역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여파로 제대로 된 식민 지배의 사죄와 배상이 사실상 무산이 되었고요. 또 그 연달아 진행된 미일 안보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대규모로 주둔시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미 동맹의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군을 이제 지렛대로 해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직접 수행하는 이런 역할로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아시아 일대에서의 미군 주둔은 뭐 일본과 한국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필리핀, 남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의 이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미군을 주둔하였는데요. 이 주둔한 미군의 성격은 이제 반공주의를 축으로 해서 대소련, 대중국, 대북 적대적인 이런 성격과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냉전 동맹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그 동아시아의 냉전 동맹은 70년대부터 일정한 수준에서의 완화 국면이 있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다시 정책의 변화로 냉전 대결의 정책이 강화되는 방식의 역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사이의 변화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자면 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또 태국에서 미군이 대부분 철수하는 일련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수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또 그 뒤이어 등장한 러시아의 친서방 정책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 남측도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좀 맺었고요. 전반적인 이 냉전 질서의 붕괴 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 주둔의 미군의 감축을 검토했고 또 필리핀도 자국 내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관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시아 주둔의 미군 감축이라든지 또는 냉전 대결 구조의 전반적인 해체로 이어졌다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남측이 중국과 러시아 수교한 것과는 다르게 북 같은 경우는 미일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 관계 개선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의 비대칭적인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됐고요. 미국은 이 냉전의 한 축인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사실 냉전 대결 정책을 전반적으로 완화했다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을 추진하는 정책 속에서 아시아 주둔의 미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른바 주변사태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일본 영토 외의 지역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했고 이것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이런 미일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어쨌든 2000년대로 이제 접어들면서는 미국의 일극 패권 추진 정책 속에서 대결 정책이 좀 더 뚜렷하게 가시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일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남북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의 정상화, 또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기보다는 다시 미국이 북을 악의축으로 규정한다든지 또는 북핵 문제가 새롭게 또 대두가 되면서 남북관계나 북일관계 정상화가 제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했고요. 또 중국의 중국이 몸집을 키워가는 가운데 미국은 대중국 압박이라고 하는 방향성 하에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아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 중국 역시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군사력의 증강 또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은 사실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중국으로 향하는 해상수송로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과 미국이 다시 이제 군사협력을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좀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자체 해군력 파견을 좀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필리핀이나 호주 같은 이런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또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진입 같은 이런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 점도 좀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그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였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이 대만과 남중국해 연안으로까지 확장하는 일련의 교두보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도 관철을 시켰고요. 또 특히 일본과의 어떤 군사 동맹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의 본격적인 길로 이제 등장을 했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주일미군을 증원하는 일련의 과정도 같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과 관련된 본격적인 시도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의 증강,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을 해왔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6년과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국방비가 매우 크게 증대를 하였습니다. 미국과의 국방비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1996년이 약 미국 국방비의 20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약 한 30% 정도 수준까지 따라붙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이런 신형 무기들도 대거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협력기구를 애초에 6개 국가에서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나라들로 확대를 했고 또 중동 지역의 이란이라든지 아프간 같은 이런 국가들도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시아 일대의 유관 국가들과의 협력 국가도 확대했을 뿐만 아니고 이 상하이협력기구에서 다루는 의제도 군사적인 문제로까지 확장하면서 군사훈련도 정례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련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합의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냉전 완화의 획기적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사실상 제대로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신냉전 대결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과정들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 직후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그 전제였던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재개가 됐고 한국 정부는 대규모 무기 증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을 추가 제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보이면서 사실상 이 남북 북미 합의가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북도 강대강 대응으로 돌아서는 일련의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 시기에 사실 그 미국이 주력했던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전면적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영내에서 뭔가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적이 굉장히 뚜렷해야 하는데 그동안 적으로서 어떤 규정돼 왔던 북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을 경우에 이런 적대적인 동맹이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군사 협력에 힘을 쏟으면서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행을 거부한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 압박 정책을 위해서 신냉전 대결 정책을 펼치면서 다종의 기존 동맹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얘기하는 나토, 북대서양을 활동 범위로 하고 있는 이 나토의 활동 범위를 지정학적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의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규정을 했고 나토의 참가국 역시도 지정학적으로 확장을 했는데요. 제가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태 4개국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은 나토 대표부를 신설하는 등 이 나토와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만과의 이 군사협력이 미국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보다 더 강화되는 과정에 이 대만과의 군사협력과 무기 판매 역시도 굉장히 좀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좀 겪었고요. 또 한미일 군사동맹도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이른바 3자, 4자 격자형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와 3자, 4자 격자형 군사협력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굉장히 염원해왔고 희망해왔던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추진되는 과정에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합의가 졸속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토대로 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한미일 MD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온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 굉장히 노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2022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표명한 이후에 그해 11월에 있었던 그 푸놈펜 성명의 내용 자체가 한미일 3국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으로 초점이 굉장히 명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 역시도 한미일 연합 훈련과 또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문제 등의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규범 기반 또 경제질서 강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이 레토릭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 정책 또는 대만 문제에 대한 관여 등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의 기조도 역시 좀 분명하게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일 군사협력은 굉장히 더 전면화되었는데요. 특히 2023년도 3월 달에는 이 한일 간의 현안으로 남아있었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굴욕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또 이 군사협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 가속화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일 간의 협력이 결국은 이 3국의 협력 심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대잠수함 관련한 훈련, 또 해상미사일 관련한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있었던 언론 보도에서는 한미일 3국의 확장 억제 협의체 같은 공동의 군사 기구를 구설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굴욕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뒤에서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향후에 한미일 군사훈련, 또 실시간 정보 공유의 체계 문제, 또 한미일 군사협력의 체계 구축 등의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할 만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토대들이 거의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의 이제 그 준군사동맹에 가깝게 완성했다고 평가할 만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때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굉장히 그 한미일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조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이제 서로 간의 그 협력을 이제 서로 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서로 입장을 맞춰본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특정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대응 조치를 이제 공동으로 취하는 문제까지도 이 합의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협력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상 그리고 각 급의 장관급, 국가안보실장 등의 어떤 실무급까지를 다 망라하는 차원의 아주 최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한미일 3국의 협의를 정례화한다고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사실상 미국 외교 역사의 꿈을 실현했다고 미국 자체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수건이었던 한미일 군사협력을 완성하는 하나의 그 정점을 이룬 이런 합의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화의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점에서 일본 스스로 일본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지금 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2024년도에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정례화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한미일 지휘체계 수립을 염두에 둔 다영역 훈련, 6회공의 통합작전 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뿐만 아니고 미국 주도의 3자, 4자 격자형의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양국군의 지휘 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그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 등의 어떤 이런 신형 무기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에 필요한 군사 장비 개발과 배치를 위해서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 같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이 그 무기나 또는 자위대 병력을 일본 영토 외의 다른 나라로 뭐 수출하고 무기를 수출한다든지 병력을 이제 그 진출시킨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 자위대의 해외 진출 그리고 무기의 어떤 개발과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미국의 뒷받침하에 실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열린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기조에서의 합의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자위대를 필리핀으로 정기적으로 파견한다든지, 또는 일본과 필리핀의 병력이 상대국의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상호 접근 협정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본 자위대 병력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방향성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의 이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의 뒤를 이어서 5월 초에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한국과 호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이 미국과 영국, 호주의 핵 동맹인 오커스에 한국이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격자의 안보협력 구조를 지도로 본다면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인도, 필리핀, 호주 등의 이런 국가들과 3자 또는 4자의 군사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이제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쿼드, 한미일 군사협력, 미국, 일본, 필리핀 군사협력, 오커스 필러 2라고 하는 그 첨단 무기 개발 분야에서 그 오커스 핵 동맹과의 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쿼드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 미영 동맹에 기반한 정보 협력 체계인 파이브 아이스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그 핵동맹인 오커스의 역할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도 기존의 유엔사와 한미 동맹에 이어서 한미일 군사협력, 오커스 필러2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대만은 뭐 미국의 무기 지원 그리고 대만 지원법 등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방향에서 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미국,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격자의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으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동아시아 일대 그리고 태평양 일대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이 군사 연습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대만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 연안에 항모 전단을 진입시킨다든지 핵잠수함 같은 것들을 진입시키는 방식으로 좀 이 무력 시위를 계속 했었는데요. 중국 역시도 이제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훈련들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한미일 또 미일 필리핀 차원의 합의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훈련, 뭐 프리덤 엣지 같은 훈련 시작되고 있고, 또 미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3국의 어떤 해상훈련도 추가로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필리핀의 발리카탄 훈련에 일본 자위대에 참여, 또 미국, 일본, 호주와 필리핀 4개 국가의 군사훈련까지 계속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아태 지역의 군사훈련이 굉장히 빈번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또 그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 북의 반발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주도하에 그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중층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의 어떤 방향성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 러시아에 대한 적대정책, 대북 적대정책 등 신냉전 대결의 성격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시아판 나토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신냉전 대결적인 군사협력 구조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반발 당연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중 사이에 굉장히 날선 발언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군사협력하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포위 군사훈련과 같은 이런 무력 시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한반도 영내와 그 주변에 한미일 군사훈련 등이 좀 추가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이 한반도 영내에서의 군사 훈련 또는 이제 함정의 어떤 진출 이런 부분들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중러 사이에 이 양자 또는 다자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중러 정상회담에서 이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위협 행위에 대한 반대한다 이렇게 메시지 명확하게 밝혔고,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최근에 이 미국 중심의 동맹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러 사이의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당사국들의 어떤 움직임뿐만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공을 들이고 있는 이 격자형 군사협력의 당사국들 역시도 굉장히 좀 많은 갈등에 현재 휩싸이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작년에 거쳤고 올해 외교장관 회담 거치면서 원래 전통적으로 국경 문제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는데 평화적 해결 등의 어떤 합의를 좀 도출하면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관계가 약간 좀 개선되는 일련의 모양새가 있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상당히 공을 기울였는데 최근에는 중국과의 협력 또 러시아와의 협력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 같은 경우도 쿼드와 오커스의 주요한 국가인데 최근에 중국, 호주 사이의 정상회담 작년에 있었고 올해 중국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면서 경제제재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일련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토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이제 정상회담 거치면서 관련된 그 관계 개선과 관련된 관계 밀착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의 군사협력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을 합니다만 지난 4월 달에 그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지금 필리핀에 배치하려고 했었던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부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격자형 군사협력에 이제 같이 좀 협력의 축으로 삼고자 하는 국가들도 자신의 국익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다양한 형태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모양새와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미국 주도하에 이런 패권 동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모양새 취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 계속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 지금 악화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우회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심지어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두고 남북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되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 이렇게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마땅한데 사실상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정책에 동조하면서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길로 지금 자초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사실 그 역사정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강제동원 문제, 굴욕적인 해법 발표하면서 이 일본이 식민주의 지배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을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주었고요. 그리고 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군 교재의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이 독도와 관련된 대응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사실상 영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양새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는 명분 하에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적대 정책에 굉장히 몰두하면서 사실상 경제와 안보에 중첩된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또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 역사 정의와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등의 이런 사대 매국적인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가 자신의 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미국의 일극 패권이 아니라 다극화된 세계로 향하는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 역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해야 될 부분에 협력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이 미국의 패권 정책으로 패권 정책에 대한 동조로 일관하면서 이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비로소 자주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 현실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이 지금 동아시아에 형성되고 있는 냉전 대결의 질서, 이 정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주와 평화의 길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